때는 2025년 9월 히말라야의 심장부 네팔에서 말이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정치적 지진이 일어납니다. 젊은 세대가 주도한 혁명이 단 며칠 만에 한 나라의 정권을 통째로 무너뜨린 건데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치인들은 배를 불리는데 왜 우리는 고통받아야 합니까? 카트만두 거리에서 터져나온 한 시위자의 외침인데요. 이번 혁명을 촉발시킨 네팔 Z세대의 그 분노와 절규가 이 한마디에 그대로 녹아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히말라야의 작은 나라에서 소셜미디어를 막은 게 이렇게 거대한 지정학적 지각 변동까지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불꽃 그리고 화약고입니다. 그러니까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는 정말 작은 불꽃에 불과했고 진짜 원인은 수십 년간 쌓이고 쌓인 거대한 화약고에 있었다는 거죠. 이야기는 2025년 9월 4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팔 정부가 페이스북, X, 인스타그램을 포함해서 무려 26개나 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아주 그냥 전격적으로 막아버린 거죠. 명분은 가짜뉴스 방지였어요. 하지만 젊은 세대한테는 이게 명백한 언론 자유 탄압으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그냥 실작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죠. 수십 년 동안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네팔 사회의 그 구조적인 문제들 말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이 숫자, 14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2008년에 네팔이 공화국이 된 이후에 불과 17년 동안 들어섰다가 사라진 정부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하나가 5년 임기를 제대로 채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정치가 불안했는지 감이 오시죠? 자, 정치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겠죠? 20.8%. 이게 바로 당시 네팔의 Z세대가 맞닥뜨려야 했던 정말 끔찍한 수준의 청년 실업률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는 이 현실, 이게 바로 젊은이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은 두 번째 이유였던 거죠. 그런데 이 분노에 아주 그냥 활활 기름을 부어버린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네포 베이비 현상이에요. 부패한 정치인 자녀들이 소셜미디어에 온갖 명품이랑 외제차를 자랑하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과시한 건데요. 특히 어떤 장관 아들이 루이비통, 구찌 같은 명품 상자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서 올린 사진 한 장이 완전히 불에 붙였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불평등, 부패 이런 단어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이미지로 상징으로 확 박혀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네팔의 이 문제는요. 단순히 나라 안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혁명은 곧바로 히말라야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거대한 지정학적 게임, 이른바 그레이트 게임의 판 자체를 뒤흔들어 버렸거든요. 이 지점에서 정말 흥미로운 지정학적 구도가 펼쳐집니다. 히말라야의 권력추가 확 기우는 게 보이거든요. 노골적으로 친중 노선을 걷던 정권이 무너지면서 중국은 핵심 파트너를 잃고 수십억 달러짜리 1대15 사업 전체가 흔들리게 됐습니다. 반면에 인도는요, 전통적인 우방에 대한 영향력을 되찾을 절호의 기회를 잡은 거죠. 이것만 봐도 딱 감이 오죠. 네팔의 새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전화를 건 곳이 바로 인도 뉴델리였다는 사실. 이게 모든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호주의 싱크탱크죠. 루이 연구소의 분석이 이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네팔의 세대적 반란이 중국과 인도를 그 한가운데에 끼어 곤경에 빠뜨렸다. 한 나라 안에서 일어난 혁명이 어떻게 두 거대한 이웃 나라를 동시에 시험대에 오르게 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사실 중국의 입장에선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예견된 거였어요. 야심차게 추진하던 히말라야 횡단철도 이거 제대로 진행도 안 됐고요. 2억 달러 넘게 쏟아부은 포카라 공항은 국제선 하나 유치 못하면서 이러다 빚더미 앉는 거 아니냐는 부채 함정 우려만 키웠습니다. 게다가 네팔 주재 중국 대사의 그 고압적인 늑대 전사 외교는 네팔 국민들의 반감만 잔뜩 샀죠. 자, 이 복잡한 게임에 또 다른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죠. 미국은 네팔을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 태평양 전략의 아주 중요한 거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5억 달러 규모의 미국 원조 프로그램을 놓고 네팔 안에서 친중 세력과 엄청난 갈등이 있었던 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렇게 혁명은 성공했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네팔은 정말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된 거죠. 이 혼란을 수습하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하는 아주 무거운 과제가 새 지도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구원투수로 등판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수실라 카르키. 네팔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이었고 이제는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된 인물입니다.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은 중립적인 인물인데다가 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워낙 강해서 국민적인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죠. 하지만 카르키 총리가 이끄는 임시정부 앞에는요, 정말 산더미 같은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거의 헤라클레스의 과업 수준이죠. 일단 무너진 사회 질서부터 회복해야 하고 뿌리 깊은 부패를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선거도 치러내야 하죠. 근데 이 모든 걸 하면서 동시에 중국과 인도, 이 두 거인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외교 줄타기까지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네팔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전 세계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 파급 효과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중국 입장에선 남아시아 1대1로 구상해 정말 치명타를 맞은 셈이고요. 인도에겐 전통적인 영향력을 되찾을 절호의 기회지만 자칫 잘못하면 젊은 세대의 반감을 살 수 있으니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같은 중견국들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기술이나 녹색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할 공간이 활짝 열렸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팔의 젊은이들, 역사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그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단순히 네팔 한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2022년 스리랑카, 2024년 방글라데시, 그리고 2025년 네팔까지 디지털 네이티브인 젊은 세대가 낡은 기성 정치에 맞서는 이런 흐름이 이제 남아시아 전체의 거대한 트렌드가 되고 있는 거죠. 네팔의 청년들은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의 운명을 바꾼 거죠. 자, 이제 질문은 이것 하나만 남았습니다. 다음은 과연 어느 나라가 될까요?